전 세계에서 요지부동의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그야말로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붉은 캔 하나면 통했죠. 음료 시장의 제왕이라는 수식어는 과장이 아니었고 어느 브랜드도 그 자리를 위협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음료가 조용히 진열대를 잠식해갔고 세계적인 셀럽들의 손에도 수많은 SNS 피드에도 그 익숙하지 않은 캔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음료는 전 세계 13억 개가 넘게 팔리며 코카콜라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합니다. 탄산 시장의 지형도가 뒤집힌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음료의 정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세계 소비 트렌드 자체를 바꿔버린 상상력의 결과물이 바로 한국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삶과 콘텐츠, 정체성까지 다시 써 내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윌슨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현재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 수가 약 180만 명 정도로 성장했고 주로 각국의 음식들, 유행하는 패스트푸드, 손쉽게 먹는 간편식, 트렌디한 음료, 각 나라 술과 어울리는 폭탄주 제조법 등을 소개하며 실시간 리뷰와 먹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식 콘텐츠를 다룬 지는 약 5년이 넘었고 꾸준히 저만의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며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 주제는 그날그날 다르지만 저는 늘 먹방을 할 때마다 특정 음료를 곁들이는 편입니다. 이날의 메뉴는 바삭한 치킨 텐더와 감자튀김, 그리고 제로콜라 한 캔. 이 조합은 제 채널을 자주 보는 시청자들이라면 익숙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함께 청량한 탄산을 마시는 그 순간은 먹방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가장 즐기는 타이밍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스며드는 탄산의 보글보글하는 소리, 그리고 그런 리얼한 감탄과 반응 덕분에 팬들과의 소통도 더 활발해지죠. 시청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음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직접 먹어본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맛이 더 좋았는지 투표하기도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유쾌한 분위기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먹는 소리와 맛 표현, 그리고 시청자들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작한 지 약 20분쯤 지났을 때 채팅창 한쪽에서 조금 낯선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펩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뭐라고요? 펩시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미국 브랜드잖아요. 시청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펩시는 저에게 있어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였고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온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 스포츠 경기장의 후원사 이미지, 미국 슈퍼볼 중계 광고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서 펩시는 항상 미국적 아이콘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놓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뒤로 비슷한 내용의 채팅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롯데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처음 출시한 국가가 한국이에요. 검색해보세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이야기를 하지? 미국 제품인 걸 다들 아는 건데 이건 왜곡된 정보 아닌가? 그렇게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거의 동시에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무언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방송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속도도 느려졌고 머릿속에선 펩시 제로 라임 이즈 한국이라는 말이 탄산 터져 보글보글하듯 제 머릿속을 보글보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은 클로이, 무슨 일 있어요? 라며 걱정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생각이 많았어요 라고 답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방송은 어영부영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습니다. 저 자신도 말수가 줄고 집중이 흐려지니 시청자들의 반응도 미묘하게 달라졌죠. 결국 시청자들은 멘탈 나간 제 모습을 보고 방송을 떠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 방송은 명확한 마무리 멘트도 없이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종료 버튼을 눌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화면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송을 했다는 실감도 들지 않았고 갑자기 어딘가 허탈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노트북을 열고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롯데 개발, 펩시 라임맛 한국 최초 출시.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펩시 제로 라임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개발된 제품이었고 롯데 칠성음료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펩시코와 협력하여 출시한 것이라는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한국 롯데에서 2020년대 초반 최초 출시, 한국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북미와 글로벌 시장의 역수출, 펩시코, 아시아 시장 내 실험적 포뮬러 개발의 한국 모델 적극 도입.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진짜였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마셔온 이 음료는 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된 거였단 말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지 음료 하나에 대한 정보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던 상식.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전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 나는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어떻게 이게 뉴스에도 매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붙잡고 펩시, 롯데, 한국식품산업, 글로벌 브랜드 확산 경로 등에 대한 기사를 쉴 새 없이 읽으며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펩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단순한 문장이 제 사고방식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는 펩시 제로 라임을 단순한 음료, 그 이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건 단지 톡 쏘는 맛이나 청량감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음료는 제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제 채널은 많은 구독자들과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과도한 먹방 콘텐츠로 인해 체중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결국 의사의 권유에 따라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이어트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탄산음료라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있었거든요. 물보다 콜라, 커피보다 탄산을 더 자주 찾았던 사람에게 탄산을 끊으라는 건 거의 금단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지로 참아보기도 했지만 머리까지 띵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느꼈고 결국 포기해버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채널 라이브에서 한 팔로워가 남긴 댓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이, 펩시 제로 라임은 칼로리도 없고 일반 콜라보다 맛도 좋아요. 이건 다이어트 때 진짜 추천이에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마트에서 구입해봤습니다. 그전까지 마셔본 제로 제품들은 맛이 밍밍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서 딱히 끌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펩시 제로 라임은 달랐습니다. 탄산의 시원한 자극은 그대로였고 라임의 상큼한 향이 그 밍밍함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첫 모금 만에 이건 진짜 괜찮은데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단 조절을 하면서도 펩시 제로 라임 하나면 심리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었고 무언가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이게 해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 음료를 나의 생존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제 삶 전체가 참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콘텐츠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외모에 대한 악플과 자책감이 교차하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건강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펩시 제로 라임은 저에게 있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일종의 균형추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셨고 콘텐츠 속에서도 거의 매번 등장했습니다. 팬들도 이제는 제가 어떤 음료를 고를지 예상할 정도가 됐고 클로이는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팬미팅에서 제게 펩시 제로 라임을 직접 사들고 온 팬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내 아이덴티티 중 하나구나. 나와 함께 성장해온 친구 같아. 그런 음료가 알고 보니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 그날 밤은 그 충격이 더 깊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려웠던 시절 의지했던 무언가가 내 삶의 일부였던 그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제 인식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음료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 믿음은 내 자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 저는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미국 브랜드를 마셨고 미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제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제품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질문들은 펩시 제로 라임을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제품들도 그런 게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발상을 했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제품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로고나 광고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를 찾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조금은 복잡한 질투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수많은 전문가와 자본이 있는데 왜 이런 골 때리는 제품은 한국에서 먼저 나왔을까? 왜 미국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통하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또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음식 문화를 실험하고 만들어내는 고지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그 시작이 단 한 캔의 음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살을 빼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채널을 키워오며 함께해온 그 작은 캔 하나가 실은 제 세계관까지도 바꿔놓은 출발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충격이나 놀람을 넘어서 묘하게 질투 섞인 감탄이었어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야? 진심, 미국보다 감각이 앞선 거 아니야?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만든 글로벌 제품이라는 키워드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저처럼 미국 제품이라 믿고 즐겨온 것들이 실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거면 혹시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콘텐츠용 조사가 아니라 거의 저만의 세계관 정리였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버거킹 콰트로 치즈 와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예요. 진한 치즈 4가지가 한 번에 입안 가득 퍼지며 고기와의 조화가 끝내주는 버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뉴가 한국 버거킹에서 처음 기획되고 출시된 메뉴라는 정보를 발견했어요. 한국 버거킹이 치즈 중심의 풍미 과잉 버거를 처음 선보였고 소셜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자 전 세계 매장으로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얄밉도록 잘 만든 케이스네요. 그 다음은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미국에서는 주로 스쿱 아이스크림이 주력이고 케이크는 보조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정식 주력 제품군이래요. 그 디자인 퀄리티와 시즌별 테마가 너무 정교해서 미국 본사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디자인 모델을 수입해 미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게 됐다는 거죠. 잠깐, 이 정도면 한국 베라가 미국 본사보다 상위 기획부 아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링글스 버터 카라멜 맛.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솔직히 하고 잠깐 멈칫했거든요. 감자칩에 캐러멜? 진심. 그게 맛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맛있었습니다. 단짠단짠의 정점을 찍은 조합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이 제품 역시 한국 프링글스 팀에서 처음 개발한 지역 한정 맛이었고 SNS 반응이 좋아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일부 해외 매장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이후 콘버터 맛, 크림치즈 어니언 맛 등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투움바 파스타. 처음에 이 메뉴를 먹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건 진짜 미국스럽다. 그런데 반전은 이 파스타 역시 한국 아웃백에서 시작된 메뉴라는 사실. 진한 크림 소스의 새우와 매콤한 풍미를 가미한 이 조합이 한국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그 후 미국 본사 메뉴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도미노 피자의 스위트 불고기 피자, 미국 일부 월마트에서 판매 중인 김치맛 라면, 스낵도 한국 개발 후 역수출된 사례였어요. 하나씩 알게 될수록 저는 이 말밖에 안 떠올랐어요. 한국은 단지 음식만 만든 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바꿨구나. 처음엔 재미삼아 시작했던 조사였는데 이제는 그 리스펙트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럴 거면 한국 식품개발팀이랑 콜라보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브랜드, 내가 리뷰하는 메뉴들 그 원산지가 진짜 미국일까? 혹시 이 메뉴도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모른 채 미국 브랜드처럼 소개한 거라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고 조금은 민망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니, 나만 몰랐던 거면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민망함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콘텐츠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이 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건 단순히 맛 조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기획이 소비자 감각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비주얼, 네이밍, SNS 확산까지 이미 계산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짜는 나라라는 것. 그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마케팅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트렌디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슈퍼마켓을 가거나 패스트푸드 매장에 가면 습관적으로 제품 뒷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설마 이것도 한국? 그리고 꽤 자주 대답은 예였어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제품들, 그중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좋은 제품을 넘어 문화적 기획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요. 그 시작이 한 캔의 펩시 제로 라임이었다는 건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되었어요. 펩시 제로 라임 하나에서 시작된 의심은 어느새 저의 전 세계관을 재구성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콘텐츠를 만들었고 글로벌 브랜드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검색, 그리고 연이은 확인과 조사로 무너졌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음식과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기획의 나라였고 그 영향력은 이미 조용히 전 세계를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에게는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걸 알려야겠다. 지금껏 제가 받은 놀라움, 감탄, 심지어 질투까지 이 모든 걸 콘텐츠로 풀어보자.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저는 기존의 먹방 콘텐츠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화에서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는 콘텐츠로 전환한 겁니다.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은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였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린 펩시 제로 라임의 기원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제품이라 믿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그 영상은 평소보다 3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진짜 몰랐어요. 대박이다. 이제 먹기 전에 전성분, 제조국부터 확인해야겠네요. 한국이 만든 음식 콘텐츠 더 해주세요. 궁금해졌어요. 그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믿어온 것들에 대한 재검토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삼겹살, 떡볶이, 곤약 젤리, 한국식 도시락, 편의점 간편식까지 한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들을 미국 마트에서 구해서 리뷰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해 직접 먹어보는 콘텐츠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콘텐츠들이 기존 미국 먹방 시리즈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조회수는 평균적으로 2~3배 이상 뛰었고 채널 구독자 수는 단기간에 20만 명 이상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팬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섞이기 시작했고 팬들은 이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다음엔 순대볶음도 도전해주세요. 같은 제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웠고 점점 즐거워졌고 이젠 마치 한 문학원을 새롭게 배워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채널 영상 말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이어트 음료인 줄만 알았던 펩시 제로 라임. 그런데 그 안에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감각, 기술, 그리고 상상력이 들어있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건 단지 콘텐츠의 변화가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살고 음식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제 시선은 이제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뉴스에선 잘 다뤄지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K-팝과 K-드라마로만 기억할까? 왜 한국 음식은 이렇게 잘 만들면서 우리가 몰랐던 걸까?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의 저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음식, 브랜드, 그리고 그 문화의 기획력을 더 널리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과 자극을 나누면서 세상에 한국이 만든 것은 곧 잘 만든 거지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여행하게 된다면 제가 사랑하는 펩시 제로 라임 한 캔을 들고 한국에서 만든 음식들과 함께 이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 맛, 미국이 만든 줄 알았다고요?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만들면 대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